네, 저는 오늘 GV 진행을 맡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두 저자 중에서 황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김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벌새 감독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켜졌네요. 보통 집에서는 제가 많이 망가뜨리고 고장내면 김하나 씨가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마이크는 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죠. 지금 아직 영화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어서 조금 먹먹한 기분도 들고 좀 눈물 흘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감독님이랑 영화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영화 보면서 이런 점이 너무 좋았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이 일었다 이런 거 생각해 주셨다가 이따가 감독님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일찍 손들어 주시는 분들께 선물도 가니까요. 많이 궁금증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새를 보기 전에 먼저 GV 진행을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김하나 작가, 우리가 언제 연락 받았죠?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니까 8월 말쯤? 중순? 네, 8월 중순에 저희가 북토크 때문에 부산에 가 있는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영화를 보기 전이었지만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여자 감독님의 작품이고 해외에서 너무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요 인물들이 여성인 그런 여성 서사의 영화라는 좋은 얘기를, 호평을 많이 주변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승낙을 했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을까 약간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한 가지는 천자문 공부를 저희가 요즘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희 SNS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좀 유식해지고 싶다는 그런 갈망으로 천자문을 둘이 같이 하루 8자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도 낮에 하고 나왔는데, 영화에 보니까 그 영지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양 한문인으로서 너무나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천자문을 하고 있어서 연락을 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영화 속에서 은희가 다니는 어떤 아파트 상가 앞이라던가 뭐 이렇게 남자친구랑 거니는 골목이라던가 이런 데 플라타너스 나무가 되게 예쁘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책을 혹시 읽으신 분들은 플라타너스가 저희 책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그런 공통점을 갖고 연락을 주셨나 싶었고요. 하나 작가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비슷한 말씀을 감독님께 하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감독님, 이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영화의 잔상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어떤 장면 같은 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식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그 장면 있잖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오늘 셋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소감과 다양한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꼭 저희가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셋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감독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좀 편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벌새를 보고서 제가 실제로 벌새를 봤던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벌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 아주 짧게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영상으로. 네네. 저도 실제로 본 거는 외국 여행 갔을 때
정말 되게 좀 꿈처럼 너무 신기한 상황이었는데 그 리조트 안에 정원 같은 데서 뭔가가 날아들어서 날개가 안 보여요, 여러분. 벌새가 실제로 날고 있는 걸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작기 때문에 날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곤충인지 새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작고 날개도 잘 보이지 않고 움직임도 새라기보다는 뭔가 나비라던가 이런 곤충처럼 보이는 그런 되게 특이한 생명체여서 그거를 만났던 순간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아마 감독님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왜 영화의 제목이 벌새일까 생각해 보면은 새로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주 좀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작은 존재인 은희가 사실은 정말로 여러 번의 날갯짓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가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벌새처럼 나중에는 정말로 멀리까지 가게 될 준비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저희가 정말로 볼 수 없었던 여학생의 이야기잖아요. 여학생의 시점으로 2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를 끌고 가고 그리고 주인공 말고도 다른 중요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느 한 명 소홀하게 다뤄지는 인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나름의 인생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예의를 갖고서 여성 인물들을 그려내고 한 명도 납작하게 단순화되거나 희화화되거나 좀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런 영화가 과연 우리가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 뭐가 있었을까 떠올려 보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감독님한테 말씀 좀 시키세요.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씨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 하나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넘기시면 그러면 영화가 제일 처음 시작하면 인트로가 강렬하죠.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아니지.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기척이 없으니까 좀 약간 뭐랄까 발작적으로 손잡이를 막 돌리잖아요. 은희와 엄마의 사이에서 은희가 불안감을 느낄 만한 게 전사가 많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짐작하게 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1002호가 아니라 902호의 문을 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뒤에다가 음악을 왕왕왕왕 이런 걸 깔면 코믹한 장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902호였네 이러면서 올라가서 여는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오 날아다니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불협화음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향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카메라가 흔들면서 은희의 뒷모습을 약간 위쪽에서 내려다보듯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복도식 아파트 옆에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른 아파트들이 촘촘히 이렇게 있는 게 불안정하게 보이고 저는 너무 불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에서 아주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왠지 저쪽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문을 열어준 엄마는 아주 평온하게 자신을 받아들였지만 그 불안감이 있는 상태로 카메라가 점점점 빠지면서 이게 1002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안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산되는 느낌을 아주 강렬한 인트로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영화를 다른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죠. 평온해 보이는 어떤 중학생의 하루에서 점점점 어떤 불길함을 쌓아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인트로를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영화에서는 인트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첫 인상처럼. 그래서 어떤 인트로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영화에서 엔딩은 진짜 한 2012년 줄거리 썼을 때부터 똑같이 그대로였었거든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물론 좀 줄여지긴 했지만 근데 오프닝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오프닝을 해야 될까. 원래는 뭐 은희가 학교에서 벌 서는 것도 오프닝을 해봤고
A반 B반 나누는 그 목도 장면에서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편집 단계에서는 뭐 떡집신에서 열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가장 맞는 오픈이라 생각을 했고 모니터링을 받아봤을 때 이게 너무 영화랑 생뚱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귀가 얇은 편이지만 이 오프닝만큼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게 맞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나서는 상영되고 나서는 그 오프닝이 다 너무 좋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속으로 안 듣기 잘했다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실제로 여기 창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코멘트를 듣고 어떤 코멘트는 안 들을지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오프닝 관련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되게 확신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원형적인 공포나 불안함을 좀 주고 싶었었고요. 그것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대치동이라는 욕망의 불광로 같은 곳에서 그 한국 사회 그곳에서 어쨌든 용광로 아닐까요? 네? 용광로 아닐까요? 네, 욕망의 용광로 같은 곳이요. 불광로라고 하시면 불광로라고 용광로. 이제 그쪽은 불광동 이런 쪽일 것 같아요. 네, 욕망의 용광로 같은 곳에서 이 분별이라던가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어떤 공간에서 이 가족이 살아가는 어떤 한 해를 보여주는데, 그 대치동으로 어쨌든 상징되는 이 사회, 한국 사회 압축적인 어떤 사회 안에서 모두가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잘해도 불안하고, 못해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안 가져도 불안한 이런 것들은 9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성취에 의해서 관계도 되게 나눠지고 가족 내에서도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이 권력의 우위에 있다라던가 그 오빠의 대운을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그 사회의 한 소우주를 보여주면서 그럼으로 해서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오프닝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단독자로서 자유로워지고 사랑을 찾아 나서기를 조금 멈추고 자기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해진 얼굴에서 엔딩을 마치는 그 구조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오프닝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벌새라는 얘기 자체가 상징적인 집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집이 아니라 마음속에 집이 계속 없는 듯한 느낌을 가진 이 아이가, 이 은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얘기이자 또한 한편으로는 은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불안이나 외로움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또 비롯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902호에서 만약에 1002호로 가면 엄마와 사이가 좋다면 제잘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싹 표정을 지우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핍이 어디서 근원했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줌아웃샷에서 은희의 서사뿐만 아니라 이 무수히 똑같은 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서사들이 은희처럼 혹은 은희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암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줌아웃샷에 맞춰서 좀 웅장한 음악을 깔면서 관객들을 이 세계 안으로 좀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프닝에서 되게 불안하게 흔들리는 은희의 어깨와 그 단발머리를 뒤에서 쫓아가던 그 카메라가 엔딩에서는 되게 편안해진 은희의 얼굴의 정면을 비추죠. 그리고 은희는 그게 아마도 뭐 영지 선생님에게서 받은 영향일 수도 있고 이제 영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좀 편안해진 시선으로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로 이 영화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의 은희는 내면이 많이 달라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께서 그 은희 마음속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은희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은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장소와 맺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정말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게 내 장소를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속할 수 있는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가기도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은희는 아직까지 그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그런 미숙한 존재이고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던 자신의 집도 은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어떤 소속을 제공해주지 못하죠. 아까 김하나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집을 찾아갈 때도 이제 잘못 찾아가는 걸로 시작하고 거실이나 그 주방의 분위기도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소통이 따뜻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도 항상 이야기가 겉돌거나 뭔가 집안에서 싸움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은희의 방도 정말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쌓아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계속 언니 남자친구가 불쑥 찾아와서 들이닥치기도 하고 오빠가 갑자기 불러서 자기를 방에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은희가 정말로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장소가 없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되게 무시당하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러다가 은희가 정말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공간이 저는 그 학문 학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는 것의 의미가 물리적인 공간도 있겠지만 거기서 어떤 어른이 어떤 사람이 이 아이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스페이스 그 여유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느끼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지 선생님이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은희가 이제 친구랑 싸우고 굉장히 속상해할 때 차를 우려서 주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일상적인 수업의 장소가 확 바뀌죠. 그 차를 우리고 내리고 하는 어떤 동작들 그거의 아름다움도 있고 아이로서는 아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차를 정성껏 대접해주는 그런 경험도 처음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의 자신이 환대받는 장소를 점점 늘려가는 게 은희에게는 이 세상에서 내가 환영받는구나 그런 느낌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병원도 영화 속에서 좀 그런 공간으로 기능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영지 선생님의 말처럼 항상 나쁜 일과 기쁜 일은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은희한테는 이 목 뒤에 혹이라는 게 질병이어서 수술해야 되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나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 때문에 가족들에게서도 조금 느껴보지 못한 관심도 받게 되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낯선 아줌마들인데 우리 엄마보다 더 나를 챙겨주면서 막 예쁜 아이가 혼자 고생하네 막 장아찌도 막 밥 위에 얹어주고 이런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도 뭔가 은희가 머무는 공간, 이동하는 공간, 동선 이런 것들의 어떤 장소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꾸리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잠시만 제가 껴들자면은 제가 그 마인드맵 워크숍을 진행을 하곤 하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전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거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놀랍게도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행복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재차 행복했던 기억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프긴 아팠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막 요구르트도 주시고 되게 거기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막 이런 행복한 기억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희도
거기서 이제 나올 때 되게 이제 낳고 뭐 어유 이쁘다 이런 얘기를 응원을 막 받으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였으면 부활해서 이제 쫙 나가는 그런 장면처럼 뭔가 힘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집은 어둑한데 또 병원은 굉장히 밝은 느낌이고. 네, 일단 병원 얘기부터 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영화 안에서 각각의 공간들이 가진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기능에 맞춰서 또 로케이션 헌팅을 하고, 조명도 하고, 또 어떤 식의 느낌을 다르게 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은희가 느끼는 감정과 이 공간이 연결되어 있나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은희한테는 좀 답답하고 억압적인 그런 공간이지만 그래서 이제 실내 조명을 거의 안 썼었어요. 저희 철감님이 조명도 같이 했었는데 거의 인공 조명은 제대로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그냥 실내의 자연광에 좀 기반해서 장소를 좀 그렇게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철감님이 했던 말 중에 해질 무렵에 거실에 누워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찍고 싶다. 이 집이라는 공간을. 그럴 때 누워있으면 어둑어둑한 게 아무도 사실 집에서 그 시간대에 불 다 안 켜놓지 않냐. 그런 느낌으로 좀 찍고 싶다 해서 그 서술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 영화 보면 해질 무렵 아파트에 누워있는 혼자 그 거실에 누워있는 그때에 한 6시 반 정도에 약간 좀 아파트에서 바깥에서 아이들 떠들고 오토바이 소리 씩 나오고 부엌에서 이렇게 달깍달깍 소리 나고 어디선가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와 그 앰비언스 공간음도 약간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공간음도 그렇고 또 사운드 디자인 할 때 그리고 촬영상에서도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가 유년시기에 느꼈던 그 그리움의 감정 그리고 그 왠지 모르는 뭐랄까 서러운 느낌들 있잖아요. 6시 반에 해질 무렵 되면 그런 느낌이 이 영화에서 집을 바라볼 때 좀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라는 공간이 너무 어둡거나 답답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집의 모든 집기들은 좀 원목으로 그래서 따뜻한 느낌으로 하지만 이제 90년대의 포인트를 잡은 그런 집 인테리어로 꾸몄어요. 예를 들어 가죽 소파에 레이스 커버라던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그 거실의 이발소 그림이라던가 90년대라면 누구나 있었던 어항이라던가 아니면 또 베란다에 있는 식물이라던가 베란다도 저희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원래 그게 빈집 엄마 아파트라서 그리고 이제 바깥의 공간들은 그것과 완전 대비되는 쨍쨍한 햇볕과 무슨 대만 청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소들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정말 다행히도 강남 일대에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강남이 아무래도 재개발이 첨예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미도 아파트, 대치동 미도 아파트, 아파트 그리고 개포 주공 아파트 재개발하기 전에 거기에 공간들에서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은희가 야외에서 노는 친구랑 노는 애인이랑 노는 공간들은 햇볕이 정말 잘 비치는 그런 초록이 우거진 그런 공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은희가 친구 유리랑 놀거나 뭐 락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는 그 조명이 완전히 무지갯빛으로 정말 옛날 90년대 느낌 나는 조명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노래방도 정말 그런 조잡한 느낌의 오색 조명이 있는 곳을 찾았고 또 각 클럽 같은 경우는 홍대클럽의 자존심 명월관에서 찍었고요. 네, 그 사장님이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네. 새서울 의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새서울 저희 동네예요. 네 알아요. 제가 사실 서교동 망원동 주민이라 두 분도 그쪽에 사신다고 해서 되게 뭔가 동질감을 느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실내 공간의 아이들의 일탈의 공간들은 그런 오색 조명이 있는 것을 했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병원으로 넘어가면 병원은 이제 학교나 집이라는 억압적 공간에서 벗어나 어떤 치유의 공간임을 바랐고
사실 뭐 그런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딱히 컨셉이라기보다는 이 아이한테 좀 휴식이 될 만한 그런 공간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큰 병원은 그냥 가장 무난하고 90년대 룩을 가지고 있는 그 경찰병원, 가락동 경찰병원에서 했고, 작은 병원, 그 해솔병원 말씀하신 것처럼 망원동에 제가 마을버스 7011 타고 다니면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왠지 이게 그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왠지 저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벌새를 굉장히 오래 준비하면서 혼자 로케이션 헌팅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왜냐면 혼자 다녀야 돈이 다 세이브되는 거고 제 발품이 다 결국 돈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혼자 딱 거길 내려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 정말 한 30년, 40년 인테리어 안 바꾼 듯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병원이에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 진짜 할아버지시고, 간호사 선생님은 한 60대 그 두 분 완전 팀을 이루어서 한 몇십 년쯤 함께 했을 것 같은 정겨운 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여기서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뭐 흔쾌히 막 되게 흐뭇해 하시면서 이미 한번 촬영팀 다녀갔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부심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멋지다 하면서 또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정말 협조도 많이 잘해주셨고, 그래서 거기는 딱히 막 그런 인테리어 많이 안 바꾸고 정말 있는 그대로 찍었는데요. 그 병원에서는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낯선 타인이 주는 그런 환대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사실 혈연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뭐 아주 눅진한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주 느슨한 관계의 타인들이 우리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온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제가 두 분의 책을 빌린 곳이 어디냐면 저희 서교동에 순진김밥이라고 제가 되게 사랑하는 김밥집이 저희 너무 있어요. 사랑합니다. 네. 거기 김밥집이 저의 그 생량 공급소예요. 제가 요새 너무 바쁘니까 영화 찍으면서 항상 그 김밥집을 자주 다녔는데 그 사장님이랑 이제 친해졌고, 그래서 사장님 그 가게에 저희 벌써 포스터를 붙여 있어요. 막 이미 점 찍어 두셨어요. 개봉하기 전부터. 근데 아무튼 거기에 그 책이 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그 책을 빌렸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만남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동네 김밥집에서 그렇게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작은 선물도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실제로 가게를 하셨을 때 손님들한테 진짜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하면 원래 손님들이 선물을 많이 주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크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를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구나, 손님들이 진짜 좋아했구나. 왜냐면 저도 그 사장님이 진짜 좋으니까 어느 날 뭐라도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병원 아주머니들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그 세서의원에서 의원 원장님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삶에서 느낀 이 김밥 사장님하고 순진김밥 사장님과의 같은 그런 관계에서 느꼈던 아주 느슨한 관계에서의 온기, 따뜻한 온기에 주고받음이 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문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병원씬에서 그 짱아치 아주머니들 사실 시나리오 단계에서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야말로 이 영화의 굉장히 아름다운 디테일이고 은희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건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씬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는 많은 아이들이 병원 입원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 중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비디오 아트에서 어렸을 때 가정이 되게 불행했는데, 가정에서 사는 게, 근데 병원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됐을 때 그 기간이 굉장히 삶에서 행복한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저도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공동체성을 일구는 걸 보고 이게 아픈 사람들끼리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어떤 가면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더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안전하고 그리고 아프다는 잠옷 거. 같은 환생복을 입고 첫 대면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오는 그런 해제가 열리는 되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런 장면들을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 공간 중에 그 영지 선생님이 계신 학원이 국영수 학원이면 이 얘기가 아예 안 나오죠. 한문 학원이잖아요. 이 한문 학원의 아까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원에 영지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방의 분위기랑 물론 한자가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많은 공간들은 아주 기능적인 공간이거나 뭔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한문 그 교실만은 정말 한가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드디어 좀 숨을 제대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영지 선생님이 향을 피우거나 차를 따르거나 아니면 노래를 조용히 불러주거나 담배를 천천히 피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다른 공기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지 선생님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뭐랄까 살짝 물론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단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연기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일 때라든가 그런 캐릭터를 또 김세벽 배우님이 너무나 잘 구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영화라는 이 예술을 볼 때마다 캐스팅을 해야 이 사람이 연기를 해야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일 텐데 그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현되기 전에는 머릿속에 있잖아요. 감독님 시나리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국 구현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영화에서 캐스팅도 너무너무 불가사의한데 김세벽 배우님도 너무 좋지만 일단은 박지호 배우, 은희 역을 한 박지호 배우를 도대체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 나이 또래의 배우가 저는 보면서 어떤 약간 살풋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우는 표정은 아니고 이런 식의 배합이 마치 정교한 안무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나이 때 배우가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해낼 수 있는지를 캐스팅에서 어떻게 캐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우는 어쨌든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그 엄마랑 같이 대구에서. 그래서 막 딱히 막 이 아이를 막 길거리에서 캐스팅했다거나 막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대구에서 에이전시가 없었던 지우가 어머니와 같이 올라왔고 리딩을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중요했던 순간은 이거예요. 이게 좀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리딩을 다 끝내고 이제 지우가 나가는데 이제 인사를 제가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지우가 딱 돌아보면서 감독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랬더니 저는 볼매예요. 그러니까 꼭 다음 오디션에 불러주시고 많이 불러주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놀랬어요. 놀라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이가. 왜냐면 저는 이 은이라는 친구가 귀엽고 샤방한 중학생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남자친구 이렇게 끌고 가서 첫 키스도 혼자 하고 먼저 하고 막 침도 뱉고 네 침도 뱉고 네. 그리고 뭐지 지환이 오빠 침대로 끌고 가가지고 막 둘이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래방도 가고 가지 말라는 뭐 할 거는 다 하잖아요. 어쨌든. 날라리죠. 네. 날라리라는 근데 또 되게 착해요. 네, 사실 뭐 그 정도면 그렇게 막 엄청 그것도 아닌 뭐 그냥 조용한 날라리 정도에 속하는데 집안일도 잘 돕고. 네. 떡도 막 잘 기계도 잘 다루고 아무튼 좀 그냥 다이나믹한 중학생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욕망도 많고 표독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그렇지만 선하고 맑은 아이를 좀 그렸었는데
은희가 그렇게, 지우가 그렇게 자신의 욕망, 이렇게 이 역을 따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투명하게 드러낼 때 정말 예뻤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뒤에 숨기는 것보다 저는 말하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게 왜 나빠요? 어차피 오디션 보러 왔으면 그 역을 하고 싶은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감동 같은 걸 느꼈어요. 이 아이 되게 맑다. 그래서 이미 저는 영업을 딱 당하고 네 하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한 2번, 3번을 봤어요. 카메라 테스트도 좀 해보고 얘기도 좀 일상 얘기도 나눠보고 해서 혹시 하게 됐어요. 그 네. 막춤 비슷한 그 폭발하는 그런 여러분 리믹스에 맞춰서 그 몸 움직임 같은 것도 혹시 보셨나요? 그런 거는 안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했는데 좀 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 장면이. 그 장면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이제 빌어서 제가 그 친구랑 어떻게 대화를 나눴었는지를 조금 예를 들면 그 장면에서는 이제 은희한테 그날 아침에 클레어 드니 감독의 보트라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직업으로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엔딩에 드니라방이 엄청 동물적으로 춤을 추는 그런 롱테이크의 샷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좀 참고 자료로 보여줬고 근데 은희가 이제 한 2테이크 정도는 되게 귀엽게 춤을 췄어요. 이렇게 좀 약간의 내숭,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그래서 은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른 곳으로 그게 좀 뭔가 다 한 것 같지가 않다고 이게 최선을 다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일부러 강경하게 그날 되게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은희야 나는 그때 현장에서는 항상 은희라고 불렀거든요. 지우를. 은희야 나는 너가 착하고 귀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네가 욕심도 있고 되게 잘하려는 욕망도 있고 때때로 막 표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네가 좋은 거라고. 귀엽고 착한 모습을 나는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 너의 다른 모습들을 여기서 한번 같이 보여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은희가 하더니 3번째 테이크부터 이렇게 자기를 풀어 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몇 테이크 안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은희한테 진짜 지우한테 정말 고맙고 지우 스스로도 자신의 틀을 깼었던 작품, 그러니까 그 씬이라고 좋아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은희를 디렉팅을 줄 때는 주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은희야 너는 이 씬에서 뭘 느껴? 그 전 씬에 뭐가 일어났지?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서로 대화 나누고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알고 있다 해도 그거를 이건 이거가 답이야 라는 것보다는 이게 뭐야 해서 은희가 답을 줘야 우리가 서로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디렉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현장 디렉팅 말고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캐스팅이 좀 빨리 돼서. 그래서 따로 많이 만나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하루는 은희가 저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망원 한강공원 같이 가서 산책도 하고 그 근처 뭐 고깃집 가서 고기도 먹고 제가 타로 카드도 잘 봐서 타로도 봐주고 네 제가 타로 봐주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막 이런저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고 은희 삶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기 때문에 지우 삶에 대해서도 지우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근데 그거는 지우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한테 미팅을 할 때는 좀 개인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고 시나리오 외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시나리오 내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요. 네. 청소년기에 가족 말고 어른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이제 은희에게 영지쌤 그랬던 것처럼 박지우 배우한테는 또 김보라 감독님이 좀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짧게 조금 더 여쭤보자면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아주 짧게 등장했는데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기래연 배우님. 그 영지 선생님의 어머니 역할 하신 분인데 진짜 한 씬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니 이런 대사 그 속에서 정말 되게 꾹꾹 참던 감정이 터져 오르고 이런 표현들이 정말 사람을 너무 같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세벽 배우와의 어떤 모녀 관계니까 좀
공통점도 보셨을 것 같고 또 이 장면 하나가 가진 힘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배우의 어떤 연기 역량도 보셨을 것 같은데 기래원 배우님은 어떤 느낌으로 캐스팅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 그 장면에서 정말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정말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 사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어요? 뭔가를 깊이 상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동시에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 영지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진 배우를 찾기를 좀 바랬었고요. 근데 기래원 선배님이 그냥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배우님이 그냥 떠올랐었고 다행히 요청을 드렸을 때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왜 그분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영지 엄마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좀 기준이 뾰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느낌? 그러니까 전형적인 엄마를 계속 피했었어요. 그 영지 엄마든 은희 엄마든 그래서 어떤 식의 서늘함과 어떤 식의 뾰족함을 가진 사람을 원했고 특히 영지의 엄마라면 뭔가 그 영지와 비슷한 결이 느껴지길 바랬는데 기래원 배우는 딱 그런 느낌이었고 첫 미팅 때부터 좀 뭔가가 맞았던 것 같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시나리오 어떻게 읽으셨어요 했는데 그 배우님이 좀 많이 우셨어요. 그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이 전체 시나리오를 읽고 엔딩을 보고 너무 영화가 좋았다,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래원 배우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시나리오 미팅을 하면 첫 미팅에서 캐릭터 얘기뿐만 아니라 이 세계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이해를 이미 또 하고 계셔서 현장에서 사실 제가 많이 할 게 없고 그냥 이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나누고 그러니까 이미 사전 미팅 때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기를 하셨는데 담백하게 현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연기가. 네. 그 영지 선생님의 어머니 얘기에 이어서 은희의 어머니 얘기를 또 해보자면 저는 엄마가 나오는 장면이 참 뭐랄까요 서늘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감자전 부치는 그 뒷모습 그냥 집에 있는 부엌에서 뒷모습만 비춘 건데도 되게 서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은희가 엄마를 목 놓아 불러도 못 듣고 뒤편으로 사라지는 뭔가 밝고 이파리가 있는 곳으로 사라지는 엄마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은 이미 없고 뭔가 껍데기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외삼촌이 나오죠. 그래서 참 얘가 똑똑했는데 숙자씨입니다. 숫자가 똑똑했는데 내 고등학교 학비 되느라고 공부를 못했고 그리고 엄마는 늘 피곤한 상태이고 아이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하고 뒤에 파스를 계속 붙여야 되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그렇게 표정이 잘 없다가 표정이 환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방학 기간에 온 손님들한테 응대할 때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이신 거고 여력이 되게 없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화가 나서 이제 전등 램프를 깨면서 아빠와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였는데 왜 그 장면 있죠. 은희가 마룻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소파 밑에 뭐가 있어서 효자손으로 꺼내서 봤더니 전등갓이 깨진 조각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집 자체가 엄마의 억눌린 울분이나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분노 이런 것들 위에 불안하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대생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환하게 웃었었죠. 엄마가 원했던 엄마의 욕망도 있었을 텐데 우리 이전 세대 또 그 전 세대도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걸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고 나는 여력이 다한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전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근데 본인의 오빠의 이제 학비를 대느라고 공부를 못했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은희 어머니도 막상 은희한테는 오빠 학원 갔다 오면 밥 차려줘 이런 거를 또 시키기 때문에 그 세대가 바뀌어도 그 상황이 되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착하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좀 디테일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은희가 받은 소포에 영지 선생님의 쪽지가 들어있었고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방학이 끝나면 연락할게. 그때 다시 만나면 모든 얘기를 해줄게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편지를 썼던 거는 아마도 방학 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포랑 편지를 받은 거는 이제 가을이었고 10월이었고 이랬을 때 조금 시차가 발생하는데 영화 속에서 설명은 되지 않지만 감독님께서 설정하신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었나요? 편지를 쓸 때요. 편지는 방학이 끝나면 연락할게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도 방학 때 썼을 것 같은데 전달을 바로 하지 않고 속보를 좀 뒤늦게 보낸 이유 같은 거? 아무래도 저는 그냥 그 끝나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만두면서 되게 부채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지 역을 맡았던 세덕 씨도 부채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썼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세덕 씨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학원을 그만뒀지만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있어서는 저도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대사가 사실 시기상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뭐가 끝나면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 원래는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얘기해 줄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그냥 그렇게 했고,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써놨던 것을 나중에 보내는 그런 거여도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영지로서는 그렇게 무리는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뒤늦게 보내는 것도 자연스럽겠다. 이어서 영지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 은희의 담임 선생님은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이거를 복장시키는 아니, 분이고 그 장면에 목청이 너무 좋으셔서 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 뚫었어요. 아주 성취지향적인 또 열심히 사는 분이겠죠. 그런 분인데 그분에 딱 반대되는 곳에 있는 선생님이 영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영지 선생님은 아까 어떤 여유나 연기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빈 곳이 많이 있고 그 빈 곳이 필요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전하는 것도 시차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그 은희가 주는 쪽지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주고 바로 반응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다가 또 뭐가 돌아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여유를 갖고 오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제 은희는 영지 선생님이 병원에서 해주신 말씀, 은희야, 너 더 이상 맞지 마 라는 이야기, 많은 것들, 뭐 함부로 동정할 일은 아니다라든가 많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은희의 세계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감독님한테도 혹시 그런 분들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낯선 사람들이 주는 어떤 온기도 있겠지만 나에게 이런 고마움을 남겨준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두 분 책도 제가 다는 못 읽었지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서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제가 그 영지 선생님 캐릭터를 만든 거는 제가 살면서 만났던 모든 영지들의 총합 같은 느낌으로 그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주 처음은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한문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국영수도 아니고 좀 뭐랄까 마이너 과목인데 정말 교양 천자문인이라는 그런 공통점이네요. 오인이네요. 근데 거길 가면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요. 왜냐면 그때 명심보감을 배웠는데 명심보감이 정말 좋거든요. 진짜
속담도 막 그리고 명언도 많고 혹시 그 말도 왜 상식만천하 지식능기 그것도 거기 나오나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배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거는 영화 하면서 찾아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아주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잘 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골랐던 건데 그 되게 좋아서 되게 다행이다 싶은데 그 선생님이 이제 방학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계셨는데 진짜 실제 영 선생님 캐릭터처럼 보시하고 멋있었어요. 되게 뭔가 멋있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친절하진 않았어요. 근데 친절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인간으로 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우롱차를 자주 끓여주셨는데 그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힘이 됐어요. 우롱차가 마치 저의 소울푸드처럼 그 선생님으로부터 조금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선생님하고 저는 영지와 그 은희처럼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에게 어떤 풍경처럼 남아있는 그 이미지로 시작을 했고 뭐 저에게 무수히 많았던 영지들 뭐 친구도 영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아니면 실제로 명상 같은 걸 가르쳤던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학원의 은사님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실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만났던 학생들도 영지의 얼굴을 하고 저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으로 삶에서 본질적인 소통이 됐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느꼈던 거는 영지와 은희와의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침묵도 있고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런 정수 같은 거를 그 관계 속에서 녹여내고 싶었어요. 제 삶의 관계들에 조금 반영해서. 예. 감독님은 메모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네, 메모 많이 하고 특히 벌새 할 때는 직접적으로 메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에 벌새, 이렇게 검색어처럼 벌새를 일단 제목을 하고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서 꿈도 많이 메모하고 들었던 얘기도 많이 메모하고 이런저런 되게 많이 쌓였었어요. 메모가. 네. 저는 그게 너무 놀랐거든요. 그 감독님에게 다가오고 또 스쳐가고 했던 수많은 영지들이 감독님한테 이제 편린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우리가 모두 지금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어떤 캐릭터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세상에 실제 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실제 하는 인물처럼 우리 지금 관객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저로서 너무 신기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해외에서 정말 많은 상을 받으셨잖아요. 25개 상을 받으셨는데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좀 재밌었던 일들 있으신가요?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그 영지에 대한 거를 한번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지의 대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삶에서 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소통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는가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고 그렇게 조금 했었던 게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명상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시기에 나에게 해주고 싶던 말들, 예를 들어 내 자신이 싫어질 때 그냥 그만 바라본다 이런 거는 사실 명상 수업에서도 되게 많이 서로 얘기 나누는 그런 얘기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수로서 녹여내고 싶었고 실제로 나에게 영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했고 내가 누군가의 영지였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했고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늘 먼저 했던 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길게 모두의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다들 쑥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되게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그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이 가져가지면 그 다음 수업부터 되게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총합으로 이제 영지가 탄생을 했고요.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면 해외에서 되게 많은 공감을 받았었던 게 되게 기뻤었어요. 최근에 스페인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 수상을 해줬던 분이 그
시상을 해주셨던 분이 여성 미디어 그룹 분들이었어요, 스페인에.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근데 거길 못 갔어요. 다른 영화제를 가느라, 타이페이에 가느라 그냥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찾아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영지가 나고 내가 거기에 있었고 우린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시적인 문자였어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스페인의 그 미디어 그룹의 이제 여자분들, 시상하신 분. 네, 시상하신 분들이 스페인 미디어, 여성 미디어 이런 뭐 창작자들, 뭐 미디어 단체의 어떤 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여성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문자가 좋았던 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뭐 은희가 불쌍하다던가 그렇게 대상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나다라고, 은희가 나다라고 말해주는 게 좋았고, 사실은 몇몇의 그 관객들은 뭐 한국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런 질문도 했지만, 아주 대부분의 해외 관객분들은 아마 영화제라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그런 영화들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 영화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미국은 워낙 가족이라는 게 갈등이 많은 나라이기도 해서 다 가족 사람 사는 게 이렇다고 정말 공감된다 이런 얘기부터, 그리고 뭐 트라이베카 영화제 상영할 때는 트라이베카가 워낙 9.11 이후에 지어진 영화제였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부분은 은희라는 어떤 사람이 자유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되게 공감한다는 식으로 많이 말을 했었어서 되게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대상화되지 않고 동정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은희 같다라는 말을, 그거는 뭐 정말 그 스페인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도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저희는 그 불바다, 한반도가 불바다일 때 아주 더웠다는 뜻입니다. 그때 고3을 보내고 있었고요.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서면과 동네를 잇는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잘 상상하기 어려우신 것처럼, 저희도 서울에서 어떤 다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지 이게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그 성수대교 사건에 대해서도 경험하는 게 달랐을 텐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이거는 정말 나의 이야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둑어둑한 시간에 이렇게 그 불 꺼진 곳에 집에 누워있을 때 감각이 너무 저격해서, 예전에 저의 어떤 느낌들과 제가 겪었던 것들이 막 피어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비로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런 맥락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해외 영화제에서 이거는 내 얘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통의 기억과 상관없이 이 작품의 뛰어난 만듦새와 정말 이 이야기가 아주 보편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하고 특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가장 먼저 손들어 주신 분. 마이크를 전달을 드려야겠죠? 네, 여기 기둥 옆에 계신, 네. 이따가 잊지 말고, 선물 지금 전달이 되나요? 네. 네, 감독님 정말 지금 라이브러리 톡 너무 여러 라이브러리 톡을 많이 참여했었는데 감독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요.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그 영지 선생님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영지 선생님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영지 선생님의 그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은희가 울거나 아니면 울었던 흔적이라도 있던가 그런 표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담담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감독님께서 그런 감정
감정선을 주문하신 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배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건지 그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 은희의 단짝 친구가 지숙이. 네, 지숙이가 그 사고가 난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저는 그 사고가 난다는 그 불길한 그 음악이 나올 때 뭔가 그 은희의 단짝 친구가 계속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계속 그 이야기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길한 징조는 결국 이제 영지 선생님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지만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뭔가 생각해 놓으신, 그려 놓으신 그 살짝 열린 결말이라도 어떻게 됐을지가 좀, 그러니까 막 어떤 사건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네, 스토리를 구상하신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좀 강박적으로 이 영화에서 감정적인 것들을 좀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들이 너무 많이 울면 관객이 오히려 못 운다는 그런 법칙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도 진짜 큰 충격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그날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다가 한 얼마 후에 그냥 길을 걷다가 그 감정들이 우수수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도 그렇게 제가 큰 충격이 있었을 때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나기가 내렸을 때 감기에 드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고 나서 감기에 든다는 말처럼 은희도 울 수 있는 건 비로소 그 성수대교를 찾아갔을 때 찾아오지 않았을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는 게 오히려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우 배우한테도 물어보니까 지우도 자기도 지금은 못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는 담담하게 가자 그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도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성수대교 자막이 이제 뜨고 나서는 이 영화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막 달려가거든요. 엔딩을 향해서. 근데 그때 이제 그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을 퇴장시켰어야 됐었어요. 유리도 퇴장, 영지도 퇴장, 지숙이도 퇴장. 그래서 그렇게 그 자막 전에는 우수수 다 떨어졌다가 자막 탁 떠지고 그 다음부터 막 폭주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조상 이 마지막 30분에서는 정말 오롯이 집중할 건 영지와 은이 남겨진 어떤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모두를 미리 퇴장을 시켰던 거고요. 구조상. 그리고 이제 지숙이는 물론 너 생각만 한다고 이렇게 사이다를 날렸지만 또 뭐 너 반창고 생리대 같다고 그렇게 농담하면서 끌고 오잖아요. 저는 그런 게 친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그 둘의 관계가 훨씬 단단해졌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해피엔딩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관계라는 게 두 분의 책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갈등을 직면하는 게 오히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숙이도 그 사이다를 날리기 전까지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이 둘은 이미 막 울고불고 맞을까봐 그렇게 너 배신 때린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이미 나눴으니 이 친구는 오히려 그냥 자리에서 열어보인 거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못되게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둘의 관계는 해피엔딩 이렇게 딱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진짜 좋았어요. 너는 가끔 보면 이 생각만 하더라 해갖고 뭔가 갈등이 심해지나 싶었는데 반창고 되게 생리대 같다. 야,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아주 좋았어요. 그 대사 제 친구들이 막 놀려요 저로. 너 네 생각만 한다 이러면서. 패러디예요. 패러디. 그럼 저도 너는 네 생각만 한다 말하면서. 지숙이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 둘의 관계가 진짜 좋았던 방방 게 탈 때 에너지가 폭발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은희가 항상 자신이 사과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왜 안 해? 라고 요구하고 그 학원 선생님한테도 다시 가서 왜 그때 나한테 두시라고 거짓말했냐고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인 것도 참 좋았고 지숙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되게 친구랑 서먹해지면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은 미숙해서 되게 서로 그렇게 영영 멀어질 수도 있는데 한 명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한 명은 또 그거에 부응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많이 싸우지만 그게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뭐 지금 손을 너무 많이 드셨는데 네, 여기 손을 길게 뻗어주신 네, 셔츠 입으신 분. 영화 너무 많이 웃고 울면서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세 분이서 마지막에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가족 이야기도 있고 영화에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만 영지쌤하고 은희의 관계가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됐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이유로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던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되게 인상이 깊었고 특히나 이제 은희가 선생님한테 책을 주고 이제 그냥 가려다가 돌아와서 선생님 앉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나 아니면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거의 망설임 없이 뽀뽀를 했는데 선생님한테만은 약간 망설이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은희라는 캐릭터가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영지 선생님이 왜 은희에게만 유독 애정을 느끼는지를 많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은희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학생이 2명인데 은희에게만 조금 더 살갑게 이름을 부르고 잘 가라고 할 때도 조금 더 다르게 대사를 했다고 느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선생님의 배경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은 왜 유독 은희한테 그런 애정을 느끼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켈빈 클라인보다 만화를 더 좋아해서였을까요 혹시? 저도 만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린 같은 왼손잡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이 얘기를 사실 최근에 새벽 씨가 저한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지숙이 이름을 많이 안 불러줘서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저도 동감하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 쓸 때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숙이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지숙이와 영지와의 이야기 타로도 만들까 했는데 역시나 아무래도 영화라는 건 집중과 생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생성이 돼서 너무너무 지숙이를 좋아하지만 캐릭터로서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이 대답이 되게 약간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좋아하는 데는 좀 어떤 식의 에너지 진동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 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좋아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지와 은희는 좀 동류적인 어떤 거를 발견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 두 사람 다 실제 생활에서도 왼손잡이라 좀 막 그런 연결고리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서 되게 좋았었는데 저는 은희가 마치 미래에서 온 영지 같은 그러니까 영지가 미래에서 온 은희 같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아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희가 어떤 어른이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영지 같은 어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르게 크겠지만 영지처럼 사람을 좀 판단하지 않고 좀 그런 향기를 가진 사람, 향 피우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지는 그걸 되게 바로 알아보지 않았을까? 근데 저의 일상 삶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건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진동수를 좀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맞는 사람을 좀 비논리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지와 은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만남에서의 두 사람의 클로즈업도 콩티상에서도 이미 하트가 좀 그려져 있었거든요. 콩티에서 하트 이렇게 해서
약간 굉장히 어떤 운명적인 만남처럼 좀 그려보고 싶었었어요. 네. 은희가 유리랑 그런 대화 나누잖아요. 너는 내가 왜 좋아? 그러니까 그냥요 이러잖아요. 네, 그게 다 통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우리들에서 예전에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에서 이 설혜인 배우가 유리로 나왔던 설혜인 배우가 또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다가왔다가 먼저 사라지는 관심의 아이콘으로. 근데 이 남자친구도 그렇고 이 유리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쓱 다가오고 네가 좋아. 근데 딴 사람도 좋아서 딴 사람한테도 갔다가 또 네가 좋아서 또 왔다가 이러는 그런 마음들은 그때 당시에 되게 뭔가 부유하는 어떤 것들이고 왜 상식만천하 지식능기인이 나왔잖아요.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일까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알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지와 네, 영지와 은희는 네네. 서로 마음을 아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겠구나. 그리고 그 남자친구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딴 사람 막 좋아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은희는 다음 장면에서 바로 침대에 있잖아요. 근육 막 이런 거 하고 침대에 있잖아요. 너무 자기 좋다 그러면 너무 잘 받아주는 금사빠. 네. 근데 근사빠이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가 누가 좋아서 누가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다가와서 자기 좋다 그러면 자기도 좀 미숭맹숭해지는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 가려다가 돌아서 가지고 계단을 달려 올라와서 영지 선생님을 끌어안는 장면에서는 은희가 난 저 사람이 좋아라고 저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달려가야겠어 라는 그 에너지가 확 느껴져서 저는 그 장면이 진짜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확히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유리와 지환의 관계는 귀엽지만 본질이 흐르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라기보다 그냥 그 나이대에 지나가는 풋사랑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지와의 관계는 은희가 어떤 면에서 선언해서 선택해서 아주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좋아하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한 어떤 소통의 본질을 느꼈고 그걸 이미 느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관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환이한테 그렇게 사이다를 날리고 네, 왜냐면 이제 그 뭐랄까 맛있는 스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뭔가 맛없는 스시가 맛없다는 걸 알게 회전 초밥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의 사람의 관계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그 굉장히 높은 퀄리티와 만족감의 관계를 영지와 교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관계들이 충족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맨 앞에서 번쩍 손을 들어주셨네요.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 속의 은희와 같은 세대예요. 94년에 중2였고 그래서 사실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그 시절을 이렇게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라서 영화에다가 그대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소품을 그때 당시에 소품을 가져다 쓴다고 해서 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마음이라든가 특히 그 여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성이 없기 때문에 선배 언니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여학교만의 그런 분위기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일 때의 마음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른이 돼서 그때 내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 그랬었지, 내가 은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시기가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메모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되게 기억력이 좋은 것 같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은유 작가님 책에서 그런 문장을 봤었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은 시간차를 두고 남한테도 일어난 일이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벌새를 다 만들고 그걸 책을 읽었는데 그 문장을 다시 읽었을 때 되게 와닿았고 저는 약간 만들 때도 좀 비슷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주변의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듣고 좀 집착적으로 수집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모니터링도 많이 돌리고 근데 힘들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의 기억들을 건드리는 작업이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영화가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서 되게 많이 기쁘고 위로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들 좋아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덜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많이 그만두고 싶었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이해가 안 가는 밤들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거대한 어떤 감정들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몸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건 그 밤들이 제가 굉장히 외로웠던 그 밤들이 위로가 많이 저에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나눠주고 위로가 된다면 그 밤들이 쓸모없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되게 감사합니다. 그 힘들고 외로웠던 밤에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독님께. 여러분 영화 러닝타임도 긴데 또 뒤에 긴 시간 이렇게 같이 얘기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독님께서 그 SNS에 벌새 후기를 많이 검색해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들 되게 마음속에 많이 이야기를 품고 일어나실 텐데 SNS를 하시는 분들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은 감독님의 또 외로운 밤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여성 창작자들이 만든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막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창작자의 작품도 그렇고 외국 사람이 썼던 소설도 그렇고 머릿속에서 막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여성 창작자들의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껏 이야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 같은 것, 어떤 것을 이제 한꺼번에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은희는 좋은 만화가가 되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은희도 연기 선생님을 만났고 굉장히 또 많은 주체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나중에 왜 그 선생님한테 썼던 편지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나중에 제 만화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제 인생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저는 은희가 빛이 나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성 창작자들의 작품을 좀 더 많이 보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더 풍부하게, 더 활발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보라 감독님께 박수 한번 크게 드리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마디 하시겠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트위터 찾아본다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영화가 잘 돼서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누군가한테 가닿고 위로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런 만남들이 되게 기적같이 감사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여성 서사가 필요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방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대상화된 소녀, 그러니까 은희 나이 또래 아이들 이야기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샤방샤방한 소녀 따윈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얼굴을 한 진짜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들을 영화나 이런 다른 곳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저도 많이 노력하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만나는 기회들을 저 혹시 응원하고 싶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많이 홍보해주세요. 네네, 벌새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감독님의 또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